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가운 자원주의 윤루카스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진짜 모시기 힘든 분 모셨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평범하게 집에서 경제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고 내 생각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입니다. 평범하다고 하지만 구독자 수가 40만이 넘죠. 지금 41만 한 4천 명까지 갔다가 오. 되게 빨리 올랐죠. 예.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원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빠와 까가 동시에 있는 건데 그만큼 까가 많다는 건 또 빠도 많다. 팬층도 두텁다. 너무 예. 좋게 말씀해 주시네.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냥 오로지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저는 뭐 다른 이유 같은 게 없어요. 뭐 세상을 바꾸고 싶다, 무슨 선한 영향력이 어쩌고,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이런 그 멋진 출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돈이 필요하고, 가진 거는 없고 하다 보니까 오로지 돈이고 다른 명분은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제 커뮤니티에 적어놨어요. 세상을 위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유튜브를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애덤 스미스예요. 이제 이름만 봐도 그 가치관과 사상이 모두 보입니다. 이제 개인의 탐욕이 발전시키는. 저는 그런 것들에 솔직해질수록 좀 삶이 좀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다 주제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나온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위선 떨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경제를 다루고 계신 유튜버잖아요. 경제는 그쵸. 철저하게 차갑고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가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득이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저를 부르는 게 이득이 되니까 부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모든 그럼요. 것들이 그쵸. 이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근간에는 이득이 있는 거죠. 별명 중에 혹시 자나깨라는 별명 없었었나? 자나깨, 자나깨라는 별명은 없고 그냥 자본주의 악마 새끼라는 별명은 있어요. 자나깨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는 근데 제 친구들한테도 원래부터 들었던 별명이에요, 사실.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졌길래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오고 친구들한테 자나깨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세이노 선생님이고, 세이노 선생님 책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읽었어요. 22살, 23살부터 읽어가지고 거의 읽은 지도 4년 가까이 넘어가죠. 네. 근데 저는 세이노 선생님 책 내용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젊을 때 돈을 철저하게 움켜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뼈를 깎고 부러뜨리는 노력으로 돈을 모았거든요. 진짜. 일을 하루에 15시간, 16시간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면? 저는 일 종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은 수시로 바뀌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장이 하나가 있고, 네. 영상 편집 부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인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그 직원도 없이 혼자 운영했죠. 네.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그리고 퇴근하면은 주로 피크 시간 때는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기본적으로 3-4개씩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0만 원씩은 그냥 가져갔어요. 세금 다 떼고 나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딱히 능력도 가진 것 없는 청년이 그 정도 벌어간 거면 정말 많이 벌어간 거거든요. 엄청 번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구나. 근데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을 안 썼어요. 사람들이 흔히 절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절약이 아니라 그냥 안 썼어요. 무지출. 그쵸. 그냥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그냥 하나 있으면 그냥 한 달 내내 쓰고요. 라면 끓이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지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진짜 거지, 없는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진짜 없는 사람. 머리도 안 자르고, 당연히 친구들은 안 만났죠. 근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투자를 잘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투자 스토리는 크게 별거 없어요. 막 크게 성공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찔끔찔끔 투자도 뭔가 수익을 내서 모으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봤었죠. 주식은 좀 소액일 때 조금 잠깐 했고, 주로 부동산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도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된 것도 있지만은 실패한 것도 더 많아요. 광주광역시 아파트에 투자했다 망한 것도 있고, 대구에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대구가 많이 아작났어요. 미분양이 무덤됐었죠.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저는 약간 제 구독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성공한 투자자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안다.
리스크 없는 투자 뭐 이딴 허상을 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실패한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 위선으로 가득한 유튜브 시장에서 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스토리라고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돈을 어떤 식으로 모았고 제 삶에 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와 가장 비슷하다. 나도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난 투자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하면 된다.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런 사람 사짜라고 생각해서 안 본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썸네일에 나 몇 억 부자다. 월 몇 억 번다. 나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잖아요. 제가 대표님 좋아하는 이유도 그딴 식으로 어그로 안 끄세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되면 100억 부자설, 잘 됐다. 100억 부자설에 대한 진실을 내가 말해줄게요. 뭐냐면 한번 무슨 기자가 출판사에서 저 기자를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하라 해서 했어요. 했는데 질문하다 자산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안 알려줘요. 이랬는데 딱 이런 최근에 이번에 좀 이것 때문에 꼬마 빌딩 하나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다 했더니 건물이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출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랬더니 100억 부자.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억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몇 억 부자라고 마케팅을 안 하는 이유가요. 그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주식에 자산이 있다고 칠게요. 네. 내일도 100억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진짜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100억 부자가 자기 자산이 떨어져서 이게 50억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저는 이제 50억 부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네. 인간인데 나도 인간이고 유튜브 앞에서 대중들한테서 얼마나 완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겠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케팅을 하니까 대중한테 뭔가를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파는 거 자체는 나쁘게 생각 안 하고요. 근데 한번 질러놨으면 그걸 내려놓는 게 쉽겠냐고요. 어려워요.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이 100억이란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승님 얼음공장님이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기 자식이 봤을 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 거짓을 낳으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 어떤 저자가 있었는데 옛날에 낸 책에서는 10억, 다음 책에서는 20억, 다음 책에서 50억, 다음 책에서 100억. 와, 책 나올 때마다 자산이 자꾸 늘어나네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질문 던지면 동공이 흔들려요, 이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 책도 보시면은 제가 40만 5천 명을 찍었을 때 이 책 표지를 이게 책 날개라고 하죠. 이거 표지를 아니고 이 책 날개 뭐 반년 만에 40만 경제 유튜버가 된 율루카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설명서 이렇게 바꾸자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저 지금 상황 어때요? 40만 아니죠. 그러면은 대중들한테 저는 뭐라 해야 돼요? 대중들한테 저는 저 40만, 41만까지 갔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쉽겠냐고요, 사실. 하다못해 이게 자산이라고 해봐요. 대중들한테 강의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저야 뭐 다 내려놓고 워낙 사람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말을 막 하니까 솔직하게 떨어졌다. 나 이제 경쟁력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인간인 이상 쉽지 않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슈퍼겜이었는데 나중에 뭘 이제 자기가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무리해가지고 레버리지 심하게 걸어서 하다가 싹 다 날려먹고 나서 다시 슈퍼겜이라고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저 별의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숫자를 안 봤으면 좋겠어, 사람들. 숫자 말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저 공감 가는 이야기인지 저게 정말 진실인지 좀 그런 진리를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모아서 얼마까지 모아보고 처음 시드요? 지금에서
어느 정도 아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모았던 금액? 아,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시드 그래도 1억 가까이 모았습니다. 몇 년 안에 모은 거예요, 그런 걸? 그게 2년도 안 걸렸어요. 와, 2년도 안 걸렸어요. 그 대단한 거다. 근데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답변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뭐 1억 자랑할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모으기 힘든 돈인 건 맞는데. 그냥 고생의 산물이죠, 그냥. 그쵸. 네. 제가 왜냐면 뭐 이거 투자해서 벌었다도 아니잖아요. 내가 딱 저도 왜냐면 지금 살아온 스토리가 대학교 때 스타일이랑 좀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에 1억 모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50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돈 다 어디 갔지? 근데 3년에 1억 모으신 게 훨씬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화폐 가치나 아. 그 상황을 고려하시면은 그러니까 비슷하지도 않아요. 훨씬 대단하신 그때 거예요. 근데 저는 시급이 좋았어요. 시급도 과외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고 갈았죠. 아까 말한 15시간 갈아버리고 시급이 좋으니까 그냥 가는 만큼 돈이 돼서 이제 그 정도 모았던 거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거를 왜 못 모았을까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제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걸 오히려 잘 지켰던 거고. 네. 안 쓰면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 구독자들한테도 가끔 하는 말이 저처럼 살지 말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간을 그러니까 개처럼 그러니까 몸을 그냥 빻아 넣은 거잖아요. 갈아 맞아.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갈아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을까요? 꼭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설비에 투자를 하든지 제 유튜브 스튜디오 그 외주 맡긴 거거든요. 제 장비 모든 것들 마이크랑 조명이랑 그 6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꼭 노동으로 하는 네, 게 아니라 그리고 네. 아끼는 게 아니라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자기를 디벨롭 시키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절대 삶에 정답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저렇게 살았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하고 연락도 많이 소홀했고 그리고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못 해준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많이 사라졌고. 근데 책 제목을 그러면 차가운 자본주의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경제라는 거에 근간을 보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낸 약간 아름다운 꽃이죠. 하나의. 근데 사실 인간 자체가 차가워요. 인간의 본능 자체가 차갑고 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숫자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매우 차가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루는 인간의 본능 자체가 차갑고 이 차가운 본능을 무시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낳게 되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리고 차갑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해질 수도 있는 이 자본주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좀 돌았지만은 결국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인간의 본능이 차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좀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던가 저출산이라던가 뭐 이제 결혼 정년기 계속 늦어지는 거라던가 이런 게 다 자본주의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세대의 친구들이 결혼을 계속 늦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 생각해요? 이거 참 주제 넘는 것 같은 제가 말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제가. 뭐 네.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네. 제 또래 뭐 둘 다 또래가 다 같은 고민이거든요.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비교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한국의 비교 문화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SNS 문화라든지 그리고 요즘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프로포즈 문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비약이 아니라 그냥 몇 천이 날아가요. 프로포즈예요? 네, 프로포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평범한 남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게 디폴트인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치. 결혼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이혼율이.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행사를 한다?
보여주기 행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둘이 얼마나 잘 살 것이냐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 이 결혼까지 약간 뭐 프로포즈, 브라이덜 샤워, 뭐 약혼식, 결혼식을 신혼여행까지 어떻게 내가 더 화려했는지 보여주려는 의식도 많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못하는 거죠. 이게 남들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원인을 비교라고 잡은 거고요. 근데 제가 말을 조금 아낄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사실. 예. 그리고 아까 예. 경제의 차가움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플로리다의 악마라는 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 그 찰리라는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을 때 약간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붕을 수리를 하고 나무를 치워주고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막 $2,000, 막 $3,000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막 나무 몇 그루 치워주는데. 근데 그게 심지어 수요가 있었고 거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를 시장에 들이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가격을 통제했으면 플로리다의 복구 속도는 더 늦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비싼,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치우면 노다지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플로리다 주 말고도 다른 주에서 나무를 치우러 기술자들이 온 거예요. 돈이 된다 하니까. 그렇죠. 멀리서 막 오는 거예요. 다른 네, 주에서도.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나무를 치우는 사람들,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들,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붙죠. 그 과정에서 안정이 되는 거죠. 인건비가. 그래서 공급자들을 악마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경제의 차가운 속성, 이 자체를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을 해버리면은 결국 세상은 더디게 회복되고 더디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당장의 그 인간의 이득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공급의 중요성을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늘어나면은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으면서 가격이 그 둘의 수요에 맞는 선에서 유지가 될 거고, 그게 높아지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떨어지면은 내려온다. 딱 애덤 스미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규제를 계속 걸기 때문에 이게 계속 꼬여버린다. 이게 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꼬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또 약간 책 사례 중에서 제일 좀 심각한 사례 어떤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좀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설사 돈 벌지 마라 그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돈 벌라고 해요. 이거를 부정을 해버리면은 건설사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뭐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회사 출근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돈 안 되면 유튜브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건설사의 욕망을 제한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니면 자재를 좀 빼먹는다던가. 그렇죠. 저는 뭐 순살자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순살 아파트.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 공급자 탄압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책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 자유시장을 무시한 정책이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책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쉽게 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한테 경제 논리라는 거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해를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반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고급적인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면 아니야, 나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말이 맞아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느꼈던 거는 대중들에게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줬다. 그게 본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를 너무 올려쳐 주시네. 아이고, 이거 뭐 율로카스 홍보 방송인가 이거? 아유, 아닙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 겸손하게 저를 올려쳐 주시니까 아유, 민망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또 반갑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경제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진짜 책도 많이 보고 자격증도 열심히 땄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 제도권 아니잖아. 1번. 너 경제학 박사 없잖아. 그러면 그냥 까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저는 뭐 경제학보다는 투자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투자라는 거는 방향은 여러 가지고 들어가는 기술이나 철학은 정말 다양한데 왜 꼭 그 학력과 자격증으로 투자 실력을 하려고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사람을 이렇게 학력으로 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학력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저는 근데 그걸 부정을 안 해요. 대중의 그런 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를 공격을 하는 것들, 학력이 낮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면 저만 피곤해져요. 아, 이게 시장의 평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정을 해봤자 저라고 해도 경제학 박사가 유튜브를 하면은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내용이 재미있고 말고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 뭐 순수하게 그런 경제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여기서 대중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 학력 낮다고 무시하냐. 고졸은 뭐 경제 이야기하면 안 되냐.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대중의 평가니까. 그게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는 이게 하나의 되게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공감하고 되고 그게 맞고 나중에 이게 더 커지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블랙핑크 리사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산 출신인데 태국에서 이산 출신은 연예인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산은 약간 태국이 4개 민족이 있는데 방콕 쪽에 있는 이 민족들이 여기를 거의 식민지처럼 써요.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있어서 이쪽 계급만 연예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리사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태국에 있는 이 문화가 다 혁파가 된 거예요. 야, 다 상관없잖아.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제2의 리사, 제3의 리사가 막 나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유,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또 올려치기를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일을 해보면 느꼈지만 최저시급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최저시급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취약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시는데 안 보여요. 그냥 진짜 힘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제도권에서 뭔가 흔히 말하는 뭐 정말 나쁜 고용주라고 하죠.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런 분들한테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정도의 금액은 뭐 제도권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급격한 인상은 정말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런 경제학적 이유 같은 거는 다시 이 전인구 대표님 이 채널 수요 정도면은 다 이해하실 거니까 제가 좀 다른 걸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에 집착을 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몸값이 3개월 뒤에 한 15,000원, 2만 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니 좀 더 짧게 잡을게요. 한 달, 2달 뒤에 한 2만 원, 3만 원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몇백 원 가지고 내 소중한 시간,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고용주랑 싸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날 것 그대로 없단 말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냥 목 터지게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막 엉엉 울면서 막 부르짖는 막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저는 그냥 이상해요. 미묘해요. 그냥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좀 표현이 좀 과격하면 편집해 주세요. 그냥 동물 보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서 짐승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투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하지. 진짜 몇백 원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합리적이지 그쵸. 않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뒤라고 가정을 해도 똑같아요.
내 시급이 앞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다면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평생 최저임금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에요. 최저임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근데 물론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희망이 없으신 분들,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게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최저 시급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라기보다는 사지 멀쩡한 청년들. 멀쩡한데. 네. 저는 진짜 짐승으로 봐요. 사지 멀쩡한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최저임금 가지고 부르짖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저를 악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이 감정이 이상해요. 짐승 보는 기분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제일 또 요새 젊은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뭐냐면 노력 안 하고 얼마 만에 금방 부자 될 수 있어요라는 강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뭐 그냥 뭐 근데 저는 너무 그냥 막말해가지고 뭐 편집해 주셔도 돼요. 네. 그냥 사람으로도 안 보죠 사실. 근데 그냥 그게 대중화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 상위 랭커는 다 그거예요. 당신이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그렇게 된 강의들만 팔리고 아닌 강의들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강의 제목을 저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하는 게 안 팔고 말려면 안 팔아버렸거든요.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간절함 있잖아요. 특히 배움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일수록 그런 간절함에 그 간절함이 더 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그로에 더 취약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싸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어쩌면 이 사람은 나한테 원하는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절박함을 이용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에 더 당하거든요. 급박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썸네일들이 거의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그냥 줄게랑 살짝 그 결만 다르지 그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해요. 그 정도 어그로면은 그 말이 됩니까? 그 1시간 투자해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좀 흥분했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믿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메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루카스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괜찮은 투자처가 좀 있으시면 뭐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꽤 많아요. 제가 이메일을 닫아버린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인천 뭐 송도 뭐 제가 살고 있는 송도에 아파트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작정하고 뽑아 먹으려고 선생님 혹시 얼마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한 3억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좋은 물건을 송도에 알아요. 뭐 제가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잘 안 나오는 초급매고 저만 협상이 가능하니까 일단 3억을 저한테 붙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칠게요. 네.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해외로 나른 거예요.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이제 방법을 못 찾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자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그 누구도 남한테 뭔가를 그냥 주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전인구 대표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 번 법을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그냥 드릴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투자해요. 안 알려주죠. 절대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안 알려줘요. 세상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절대 뭔가를 그냥 주지 않아요. 빵집 사장님은 본인을 위해서 빵을 구워요.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굽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맹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면은 그게 지금 당장 끝장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젠간 끝장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런 사기를 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던 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부탁을 안 했을까요? 하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사기꾼한테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지 남한테 의지하면은 그걸로 잠깐 돈을 벌 수 있다고 쳐도, 물론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쳐도 언젠간 다 잃어요. 남한테 의존하는 순간.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시간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많이 벌 수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쉐어하우스 했을 때 그때는 돈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 쉐어하우스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임차료는 엄청 올라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또 닫히다 보니까 지금 마진 얼마 안 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그거를 막 떼돈 번다 이러면 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자유요? 네, 대부분 다 꿈이 뭐니 그러면 다 경제적 자유래요. 직장인들 10명 중에 물으면 다 9명이 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 꿈 자체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그것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묻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 아무 문제 없고요. 뭐 경제적 자유가 아무 문제 없고요. 그냥 목표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은 10억, 20억, 그러니까 이 억이라는 숫자에만,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에만 집착을 해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은 정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끼더라도 기간을 정해놓고 아껴야지 평생 아끼는 태도로 살겠다 하면 그건 그냥 못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 있으면은 뭐 괜찮은 뭐 5, 6% 정도 투자처에 넣었을 때 뭐 대충 한 달에 얼마가 꽂힌지 감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자본에서 순수하게 꽂히면은 만족이 될 것 같은지, 내 소비 생활의 수준이 내가 잡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하고. 근데 여기서는 자신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실수했던 부분이거든요. 저 진짜 한 달에 제가 250만 원만 자동으로 꽂히면은 제가 일 그만할 줄 알았어요. 진심이에요. 조금의 가식도 없어요. 그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나는 예전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거 그냥 먹을 게 있고 컴퓨터 게임만 하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게 순수하게 자본에서 꽂히는 돈이고 내가 아무리 자유를 잃었다고 해도 노동을 재미로라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 돈만 자본에서 순수하게 꽂히면 진짜 일 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 자신하고 대화할 때. 내가 몇 살부터 이 정도 금액은 편안하게 꽂혀서 편안하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하는 금액을 남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다 경제적 자유는 꿈이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방법을 몰랐어요, 사실. 그래봤자 투자? 그러니까 읽은 게 경제 서적이니까 사실 제가 진짜 책을 좋아해서 읽은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살라고 읽었거든요. 너무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싫으니까 살아남으려고 읽었어요. 길이 있지 않을까? 경제 서적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밖에 방법을 몰랐어요.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딱히 몰라요, 그렇게. 진짜 제가 뭐 스타트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고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모를수록 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갈아 넣는 시간, 그러니까 인풋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창 많이 올릴 때 쇼츠를 50개 올렸어요. 하루에요? 하루에요. 멤버십 영상 따로 올리고 그것도 일반 영상 하나도 따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인풋이 아니에요. 그냥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잔 게 아니라 안 자고 했어요. 제 오랜 멤버십 회원분들은 저랑 카톡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다 알아요. 안 잤어요. 그냥.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성인지 모를수록 일단은 양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길이 보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희망 팔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길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희망 팔아주는 거. 저 유튜브 성장한 것도 운이에요.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은 운이 진짜 커요. 아, 그럼요. 저도 왜 내 채널이 성장했는지 아주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는 있었어. 그냥 꾸준하게 계속 올리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거랑 운이 만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정말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는 노력 말고도 너무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시대, 일단 이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운이고요. 부모님, 저 어디 가서 흙수저 팔이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안 했네. 그러니까 네. 저번에 배인규 대표님 팟캐스트 가서도 그럼 흙수저 출신이었어요? 라고 하기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약간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주시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너무 까려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그때 약간 질문받고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물론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흙수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흙수저라 함은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빚이 있고 집도 다 융자로 가득하고 막 아파서 병원비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거 말고도 생활고를 좀 겪는다. 그쵸. 네.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빚까지 있는 상태. 저는 이게 진짜 흙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자는 아니지만은 주공 아파트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네. 네. 근데 주공 아파트가 융자 없이 있으세요. 융자 없이 아파트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정말 진짜 무에서 만드신 거긴 해서 노력의 산물인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흙수저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주공 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가 있는 부모님이고 지금은 은퇴를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두 분 다 맞벌이도 하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흙수저입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그게 흙수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도 뭐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흙수저 때 사진, 살았던 집 사진 막 이렇게 찍어서 아시죠? 뭔 말인지. 그 사진을 다 어떻게 구했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난히 그 집 사진 초라해 보이는 것도 어떻게 골라요? 나는 한동적인 부금도 깔고 개인적으로 막. 나 흙수저 대결하면 내가 유튜버 중에 1등 할 자신 있어요. 근데 내가 사진을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네. 근데 뭐 야. 철저하게 자유시장의 생리고 돈 벌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이해는 하지만은 나는 안 그러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네. 야, 어떻게 보면 쉬운 카드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쓰진 않았다. 근데 뭐 그걸 안 써서 제가 떴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아무튼 네. 이해가 조금 새는데 말씀드리면은 인생은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여성분이 그 전인구 대표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무게가 150kg이고 얼굴이 아스팔트에 갈려 있어요. 근데 화장도 열심히 했고 노력을 한 거죠. 백화점에서 2시간 돌아다니면서 예쁜 옷도 고르고 전인구 대표님한테 줄 꽃도 고민해서 고르고 편지도 열심히 노력해서 썼어요. 고백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장을 해라 라고 하면 무슨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보장은 못하죠. 그쵸. 제가 그래서 노력하면은 무조건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는 사람들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 비슷하게 보지도 않아요. 개소리예요. 개도 안 웃어요. 저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노력만 한다고 사람이 잘 살아요. 본인들도 아마 그런 여성분이 고백을 하면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초대를 했던 이유는 제일 솔직해요. 경제 유튜버 중에서. 고맙습니다. 가장
직구가 제일 깔끔한, 그러니까 허상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허상과 진실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이 진실을 찾고 허상을 쳐내는 거를 했었고, 그거를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었고, 이제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게 또 사람들이 그거에 또 이제 공감을 했었고, 예, 그게 지금까지 온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은 저 같은 사람도 좀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아, 여러분 근데 뭐 제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대표님 구독자시면은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이고 전인구 대표님하고 저랑 사상이 아예 다를 겁니다. 아, 이게, 네. 어떤 말 하고 싶었냐면, 내가 손절.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차가운 자본주의잖아요. 저는 뜨거운 자본주의. 근데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뭐냐면, 뜨거운 자본주의가 뭐냐면, 이 뜨거운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자본주의를 바라봐야 진실을 보는데, 내가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자본주의라 말하는데, 차가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달라붙으면 여기서 죽어. 네. 거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친구들한테 많은 인기를 또 얻고 있고, 그 친구들이 공감을 하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초대를 한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윤루카스님과 또 그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지금의 경제 문제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 사람들도 아 그래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좀 어떤 것들 하나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2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뭐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제의 가장 지금 큰 근본적인 문제,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경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자신의 재산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재산을 가장 빨리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순자산을 계속 기억을 하고 이 순자산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계속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단순하잖아요. 벌고 모으고 지키고 그러니까 이 기본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일하는 양 그리고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는 태도, 그러니까 모으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나서 다음 방향성을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순서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테크닉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길게 듣지 않으실 거예요. 저라도 안 듣거든요. 98년생이 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나라면은 그리고 내가 더 어린 청년으로 더 돌아간다면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할지를 생각을 하면은 기본기 많이 일하고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깨닫는 게 있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튜브 분야라고 해도 제가 유튜브 편집도 할 것이고 뭐 글도 쓸 것이고 다른 유튜버들을 약간 영상도 볼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런 게 트렌드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이 일에도 정말 많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결국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다른 시각이 생기고 길이 보이는 거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사람들이 모으고 수비하는 생각 떠나서 맨날 더 많이 버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지키는 수비 연습 먼저 한 다음에 공격 떠나라. 저도 그 말 많이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람들 모르겠지만 제가 썼던 책이 내 월급 사용 설명서였었어요. 지키는 책을 먼저 썼었어요. 정말 다 기본에 해봤어요. 충실하시구나. 저도 세상에. 절약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아유. 근데
그러고 나서 모아 보니까 한계가 있구나. 이게 확실히 한계는 있구나. 그걸 넘어보는 방법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수비론 잘할 수 있어도 득점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그 자산의 벌크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돈을 소중하게 모아야 그걸로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소중하게 모아야. 그러니까 맞아. 너무 소중하거든. 이 소중한 돈을 이상한 곳에 보내주기 싫거든요. 도박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은 내 피를 갈아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레버리지 쓰는 건 좀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위선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 언제 봤다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나쁘게 보면은 인생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공짜를 좋아하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득이 돼서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 바라지 마시고 항상 제가 감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꼭 저처럼 살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특히 젊을 때 그 순간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샤넬백도 젊고 어린 여자가 매면 더 예쁜 게 사실이에요. 똑같은 페라리도 70대, 80대의 노인이 모는 것보다 젊은 친구가 몰면 더 멋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갈아 넣고 개처럼 살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잃는 것들이 분명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길이 있고 절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진심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